불이 남긴 흔적, 다채로운 화산 지형을 만날 수 있는 섬 제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존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섬 제주. 불과 물의 섬 제주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연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불과 물의 땅 제주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주공항 동쪽 차를 타고 10여 분 거리의 삼양 해변에는 황금빛 모래도 백사장도 아닌 검은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주도민들은 검은 모래 찜질로 관절염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검은 모래 해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주로 하천이 공급한 모래나 인근 암석해안에서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자갈과 모래, 그리고 저 먼 바다에서 공급된 모래가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사빈입니다. 제주도 해안가를 걷다 보면 눈부시게 하얀 백사장과 육지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신기한 검은 모래 해변을 볼 수 있는데요. 제주공항 동쪽 삼양동 해안가에서는 이런 검은 모래 해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빈의 색깔은 다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삼양 검은 모래 해변의 이 검은 모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제주도의 백사장 하얀 모래는 폐사, 죽은 조개 껍질이 오랜 시간 파랑의 침식과 퇴적작용으로 인해 해변에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면 이 검은 모래 해변은 현무암 등 화산암이 오랜 시간 파랑의 침식과 퇴적작용으로 해변에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이 검은 모래 해변에도 폐사 등 하얀 모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암 등 화산암 암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은 모래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주도의 여러 해변 중 삼양 해변의 검은 모래 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바로 이 삼수천 때문입니다. 육지의 일반적인 하천은 하천이 흐르면서 침식, 운반, 퇴적작용으로 해변까지 모래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사빈이 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주도의 대부분의 하천들은 비가 올 경우에만 물이 흐르는 건천입니다. 하지만 이 삼수천은요, 지금과 같은 날씨에 햇빛이 쨍쨍 비는 오지 않아도 물이 흐르는 유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의 일반적인 하천처럼 하천의 침식, 운반, 퇴적작용으로 인해 내륙의 이 화산암인 현무암이 해안가까지 운반되는 것이고요. 파랑의 침식과 퇴적작용에 의해 검은 모래 해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파도를 막는 방파제 안쪽에는 뭔가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목욕탕입니다. 해안가에 웬 목욕탕이냐고요? 그건 바로 용천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섬입니다. 화산암은 기공과 전리가 발달하여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지표수의 형태로 흐르기보다는 지표 아래로 지하수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지하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낮은 곳인 해안가에 지하수가 솟아오르게 되는데요. 솟아오를 용, 샘, 천이라고 해서 용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천이 나타난 지역을 용천대라고 하는데요. 물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용천대가 분포하는 해안가의 칠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용천으로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이 물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물이 용천수라면 짜지 않을 테고요. 만약 바닷물이라면 상당히 짜겠죠. 제가 직접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도 짜지 않습니다. 지하수 안반의 맛이 느껴지는데요. 용천수 맞습니다. 비는 많이 내리지만 항상 물이 부족했던 화산섬 제주. 그러나 이 용천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성산항 어시장. 이곳에서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을까요? 제주도의 산업 구조 중 특이한 것은요, 1차 산업 종사자와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죠. 1차 산업 중에서도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 어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제주도인데요. 자, 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산항 어시장에 왔습니다. 이른 새벽 사람들의 부지런한 움직임. 식탁 위에 옥돔구이가 아닌 날것의 모습. 낯설지만 생동감 넘치는 새벽 어시장입니다. 네. 경매한 거 언제 본 적 있어요? 처음 와서 봐요. 처음 와봅니다. 이거 활기차죠. 밤새 잡은 생선들을 성산항 어시장 경매장에서 이 경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면 붉은색 모자를 쓰신 분들이 이 경매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크기별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생선들을 육지로 거의 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신속한 운송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공 수송이나 트럭에 생선을 담고 그 트럭을 배에 실어서 육지로 당일 혹은 그 다음날 배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할인점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등 소매업체를 거쳐서 우리 식탁에 이 맛있는 생선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 화물은 어떤 교통수단으로 주로 운반될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송 분담률이라 합니다. 먼저 도로, 즉 트럭을 이용하여 가장 많이 운반되고요. 그 다음은 무겁고 많은 화물 수송에 유리한 배, 다음으로는 철도, 마지막으로 신속한 수송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비싼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철로는 화물 수송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국 9개 도 지역 중에 논농사 비율이 가장 낮고 밭농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물론 강원도도 1차 산맥인 태백산맥이 위치하여 평균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 논농사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은 아니죠. 논농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바로 이곳,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전반적으로 평평하지만 왜 논농사 비율이 낮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공과 전리가 발달한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여있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천도 연중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건천의 비율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이 제주도에도 논농사 가능한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넓게 논농사한 지역이 바로 이곳 한온 오름 지역입니다. 한온은요, 제주도 말로 큰 논이라는 뜻입니다. 육지의 호남평야나 나주평야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크게 논농사를 하는 지역이죠. 자, 그러면
화산섬인 제주도에서 어떻게 논농사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알아보러 떠나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이 빗물이 지표 아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형성합니다. 지하수는 물길을 따라 저지대인 해안가로 모이게 되고요. 저지대는 지하수의 높이와 지표와의 거리가 가깝고 제주도를 형성한 용암류가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쉽게 지표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것을 용천이라고 하는데요. 솟아오를 용, 샘, 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용천이 나타난 지역을 용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해안가에 용천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해안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제주도 남쪽 서귀포 일대는 용천이 잘 발달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 논농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남쪽 서귀포 일대에 용천이 잘 발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발 밑에 위치하는 서귀포층 때문입니다. 서귀포층은 제주도 발달 4단계에서 1단계에 해당하는 지금부터 약 188만 년 전에 시작한 수성 화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을 받아 잘게 부서지고 퇴적암층을 형성합니다. 그 퇴적암층을 바로 서귀포층이라고 합니다. 서귀포층의 암질은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서귀포층이 나타나는 제주도 남쪽 서귀포 일대에 용천이 더 잘 발달하는 것이죠. 한온오름은 성산 일출봉, 용머리 해안과 같은 수성 화산이라고 합니다. 수성 화산은 마그마와 용암이 물을 만나 격렬한 폭발에서 만들어진 화산체를 의미하죠. 그중 한온오름은 마르형 응회환이라고 합니다. 마르란 화구, 화산이 분출한 저 평평한 화구의 규모가 화구를 둘러싼 외륜산, 삥 둘러싼 외륜산의 높이보다 그 규모가 클 때 마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온오름은 과거 평균 수심 5m 이내의 화구호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화구호란 화구의 물이 고여 마치 호수처럼 된 것을 화구호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호수였다면 논농사가 불가능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 논농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높이가 낮은 동쪽의 외륜산을 파괴해서 물을 빼낸 후에 논농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16세기 이전부터 이 한온오름 일대에서 논농사를 했고요. 이 한온오름은 지금도 약 3군데서 지하수가 솟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경지 면적 중 1% 미만인 논경지, 이 논경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온오름이었습니다. 벼농사가 힘들어 예로부터 식량이 귀했던 제주. 이곳 제주에서 한온오름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고 사람이 자연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2014년 수능 문제 살펴봅시다. 이 문제는 각 지역의 산업 구조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역의 2차 산업, 공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 바로 D입니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A, 제주입니다. 제주는 과수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이 발달하였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3차 산업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중 가장 낮은 곳입니다. 제주도를 여행하다 보면 길 옆으로 키 큰 나무들과 모기장 같은 하얀 망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하얀 망과 그 사이사이 귤나무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주도는 60년대 따뜻한 남쪽 서귀포를 중심으로 귤농장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 후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삼나무 방풍림을 조성하면서 제주도 전역에 귤농장이 확대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좋을 것만 같았던 방풍림으로 인해 90년대 겨울 제주도 귤농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귤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방풍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에 한라산에서 냉각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다 이 방풍림에 막혀 귤농장에 고이게 되어 냉해 피해가 확대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 방풍림을 듬성듬성 심거나 이 하얀 망을 설치했는데요. 이 하얀 망은 북서풍은 약화시키면서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냉기류는 통과시키게 되므로 냉기류가 고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라산 중턱 녹차밭의 작은 바람개비도 이런 냉기류를 흐트러주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전국 9개 도 지역 중에 과일 생산량이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네, 경상북도와 바로 이곳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작물이 귤인데요. 이곳 제주도 귤농장에서 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린 비닐하우스에서 귤을 재배하는 한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귤나무는 네. 이 비닐하우스 즉 시설 재배로 하잖아요. 네. 이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귤이 많이 나오는 시기를 피해서 네. 그러니까 수확기를 2월이나 3월에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시설 재배를 통해서 쉬는 달이 없이 여름에도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수확을 네. 그 인위적으로 조절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네. 봄에 꽃이 피는 거를 겨울에 온도를 따뜻하게 하면은 겨울에 봄인 줄 알고 얘가 꽃이 피어요. 아, 겨울에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네, 봄으로 그래서- 착각하게끔 네. 만드는 게 그 네, 원리는군요. 꽃이 네. 피면은 이제 네. 그 온도를 계속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길이 나오는 거죠. 네. 한라봉이랑 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장님? 품종이 다른 거죠. 여기 보면은요. 예. 잘 보세요. 여기 마디가 돼 있죠. 예. 요 밑에 뿌리는 탱자나무예요. 네. 그 다음에 일로부터 여기까지는 귤나무예요. 네. 여기 순이 접목해가지고 올라와 있죠. 여기 한라봉나무예요. 아, 접목을 해서 네, 만들어 그러니까 원래 귤나무가 예. 씨가 없잖아요. 번식을 어떻게 예. 하냐면 예. 탱자 씨를 심어가지고 탱자나무에다가 탱자씨요? 예. 탱자나무에다가 예. 이 가지에 있는 이게 눈 있죠. 여기 예. 여기 생장점을 이게 접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자라요. 그래서 예. 자라서 귤나무도 만들고 한라봉나무도 만드는데 아. 이 귤이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품종을 바꾸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새로운 그 접선을 꽂으면은 이렇게 한라봉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오렌지를 꽂으면 오렌지 나무가 되는 거고요. 네. 천양을 꽂으면 천양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아버님, 그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문제 중에 예. 이 과수농업은 네. 벼농사에 비해서 기계화가 힘들다라는 선지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 과수농업은 벼농사에 비해서 기계화가 어려운가요? 당연히 어렵죠. 왜 어렵죠? 자, 기계화가? 한번 보시면은 예. 수확을 손으로 하나씩 따야 돼요. 네. 근데 벼농사는 기계로 네. 비어서 그렇죠. 컴바인은 한 번에 콤바인을 예. 뽑아내잖아요. 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난잡해 있는 이 귤 자체는 과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손이 다 일일이 가야만이 수확이 가능하고 네. 그 아무리 그 나무잖아요. 나무이기 네, 때문에 네. 기계하기가 힘든 거죠. 아무리. 아. 하우스 귤인데요. 네. 그 아까 얘기했지 겨울철에 온도를 좀 높이면은 얘가 예, 봄인 줄 알고 응. 착각해서. 착각해서 밖에 있는 귤은 요만한데 이건 이만큼 컸잖아요. 예. 계절 한 계절 땡긴 거예요. 그 귤이. 겨울이 봄인 줄 알고 네. 지금 자란 귤이군요. 8월 되면은 여기 수확을 하는데 지금 조금씩 노름빛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아직 한 2달 정도 있으면 네. 예쁘게 변하는군요. 그죠. 귤꽃이 이런 색이었구나. 원래 이게 네. 화기가 다 비슷하거든요, 이게. 아. 보면, 여기 보면 꽃잎이
있고, 네. 이렇게 지금 요 속에 보면은 네. 귤이, 이렇게 보면은 요 속에 귤이 있어요. 보이죠? 여기. 아, 이게 귤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네. 여기에 꽃이 있었다는 거죠. 이쪽에 꽃이 있죠, 이쪽에. 아, 이쪽 꽃이 있는 거. 이렇게 된 아, 이게 아,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훨씬 더 부드러운데요? 부드럽고 맛있죠. 응. 입에 착착 감깁니다. 그 한국 지리에서 우리 학생들은 이 시설 농업을 자본 집약적인 농업,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는 농업으로 배우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시설 자체가 요즘은 굉장히 비싸니까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유지비도요? 네,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로 같은 경우에는 네. 겨울철에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쪽은 난방 기기가 하나 있어요. 저 밑에 보면은 저쪽에 보이죠? 아, 네. 저거는 중류를 이렇게 떼가지고 네. 보일러를 이렇게 공기식으로 이렇게 순환시켜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석유를 떼는 거네요. 네, 방식이 있고, 좀 전기로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전기로요? 네, 아무래도 기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걸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네. 이제 시설을 하는데 2층, 3층으로 막 이제 겹을 쌓아서 보온을 해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커튼이 2개가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자동 센서를 맞추면 시간이 되면 이게 닫혔다가 열렸다가 그래요.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가운데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보온을 시켜줘요. 공기층이. 마치 이중창처럼. 네, 이중창처럼. 네, 그럼 보통 이 귤 농장은 산간지방보다는 해안가에 주로 위치하고 있나요?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네. 산간 지역은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네. 우체 쪽으로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죠. 네.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귤. 그 달콤하고 새콤한 맛에 절로 침이 고이는데요. 그러나 귤이 항상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귤은 제주도 주민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따뜻한 남쪽 제주도에서만 재배되었던 감귤나무는 조선시대 최고의 진상품이었습니다. 동시에 세도가의 욕망을 부추기는 작물이었으며 그로 인해 제주도 주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했던 저주의 과일이었죠. 민가에서 재배하는 감귤나무에 감귤이 맺히면 관리가 일일이 찾아가 열매 하나하나에 꼬리표를 달고 하나라도 없을 경우 처벌을 하였습니다. 바람이나 비에 의해 손상되고 새들이 쪼아 먹을 경우 집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대납케 하였죠. 육지의 임금과 세도가들에겐 그저 달콤한 과일이었던 이 감귤은 제주도 주민에겐 고통 그 자체의 과일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60년대 후반부터 제주도 감귤 농업은 제주도 주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어 대학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자녀들 대학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수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는 예전만 못하지만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2014년 6월 평가 문제. 각 지역의 작물 재배 면적을 통해 농업 현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료 해석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작물은 벼, 바로 가에 해당합니다. 나는요, 제주도와 경상북도에서 재배 면적이 특히 넓은데요. 네, 바로 과실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즉 벼는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 네, 맞습니다. 니은, 나, 과실은 주로 시설 재배로 생산됩니다. 제주도에서 귤은 시설 재배로 재배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일은 시설 재배보다 노지 재배로 생산됩니다. 디귿, 벼는 과일보다 재배 면적이 넓고요. 리을, 과일은 벼보다 영농의 기계화가 어땠죠? 우리 과수원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기계화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2번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인 옛날일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전통 가옥의 경우 기후와 지형 중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여 기온이 따뜻하고 연 강수량이 많은 제주도의 전통 가옥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제주도의 전통 가옥입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풍력발전소가 많이 위치해 있기도 하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집의 지붕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줄로 묶어놨습니다. 육지의 초가집은 벼를 추수한 뒤 집단으로 지붕을 만들었는데요. 제주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벼농사의 비율이 아주 낮죠. 그래서 이 제주도 전통 가옥은 억새로 지붕을 만들고 억새로 끈을 만들어서 지붕 날아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제주도에도 난방시설인 온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집에서 열을 다루는 부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주도 전통 가옥의 부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육지의 전통 가옥들은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그 열을 가지고 동시에 이 방을 난방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주도의 부엌은요, 조금 다릅니다. 아궁이가 방 쪽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따로 아궁이도 없습니다. 돌을 세워두고 솥을 올려두고 여기에서 나무를 떼서 요리를 했던 것이죠.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남쪽이기 때문에 특별히 난방시설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해서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았던 제주도에는 요리 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굳이 난방에 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역별 전통 가옥 구조의 특징 확실하게 정리해봅시다. 먼저 북부 지방과 고도가 높아 추운 지역은 가옥의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겹집 형태였습니다. 관북 지방에는 요리에 쓰는 열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부엌 옆에 생활 공간인 정주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는 눈을 막아주는 벽인 우대기를 설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름이 무더운 남부지방은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일종의 냉방시설인 대청마루가 특징이죠. 제주도는 돌담과 난방시설이 특별히 없는 것, 그리고 식량이 귀한 편이라 창고인 고팡이 집 내부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제주도 전통 가옥의 부엌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를 하고 열을 이용해서 연기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굴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도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는 어떻게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네, 바로 이 문, 부엌에 나 있는 작은 문을 통해서 연기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분명 굴뚝에 비해서 연기 빠짐이 덜했을 텐데요, 왜 굴뚝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발휘되었습니다.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 집안이 습해서 눅눅해지고 안 좋죠. 자, 그런데 이 제주도에 사는 우리 조상들은 연기를 통해서 집안의 제습 효과를, 그리고 각종 벌레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돌담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이런 화산암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제주도 지붕을 묶어 놓은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돌담이 아니라 흙담으로 되어 있다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쉽게 무너지겠죠. 하지만 돌담으로 쌓았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충분한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돌담은 바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전기. 제주도의 전력 상황에 대해 살펴볼까요? 발전 양식별 전력 에너지 생산은 화력, 원자력, 수력 순으로 많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상북도, 부산, 전라, 남도에만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는 제주도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화산 섬이기 때문에 물을 가두기가 힘들어 수력 발전도 없죠. 제주도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저기 뒤에 보이는 화력발전소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2군데의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에너지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전력 소비량에서 제주도의 생산은 전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 제주도에서 생산한 전력에너지보다 소비한 전력에너지가 더 많다면 그 전력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살펴보러 떠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서제주 변환소입니다. 제주도의 부족한 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 제주도 각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는 곳입니다. 제주에서 소비를 100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네. 제주의 크게 화력발전소에서 약 한 50%,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이는 이 설비에서 약 한 40% 정도 전기를 육지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고요. 네. 나머지 약 한 10%는 신재생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발전이라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신재생 발전은 이제 흔히 아시는 풍력 발전, 네. 태양광 발전이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좋아서 네. 풍력 발전이 태양광 발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력 수요량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해저 케이블. 그렇다면 해저 케이블 설치 전 제주도는 부족한 전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정전이 자주 나서 네. 양초 켜고 맞아요. 밤에 그 양초 켜고 있던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은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양초 키던 그런 네. 문화가 다 사라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 해저 케이블 덕입니다, 사실은. 해저 케이블로 인해서 전기의 생산량도 많아졌지만 네. 저희가 이제 품질이라고 부르는 네. 전기 품질이 우수해지면서 네. 고품질의 전기를 육지로부터 저희가 받아 쓰기 때문에 네. 정전 사고라든지 네. 전기 관련 사고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 설치로 제주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그다음에 품질 좋은 전력 공급이 가능하되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가 없고 수력 발전에 불리한 제주도는 전기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육지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바다 밑에 케이블을 설치하여 자연적, 인문적 제약을 우린 극복하였죠. 불, 물, 그리고 바람의 섬 제주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마라도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가파초등학교 마라 분교장. 학생 1명, 선생님 1명. 유일한 재학생이자 프로게이머가 꿈인 영주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이곳. 네, 저는 대한민국 최남단인 마라도의 마라 분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수능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2016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2년 연속 출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위치한 마라도와 대한민국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였죠. 자, 이 주제에는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위치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형성입니다. 화산섬의 형성이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인근한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과의 거리를 비교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요, 이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주민 생활은 어떠한지를 비교해서 묻는 문제였죠. 지금부터 이 4가지 포인트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러 떠나시죠. 마라도와 독도의 특징을 비교하는 첫 번째 포인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라도는 대한민국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독도에 비해 기온이 높습니다. 반면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하여 마라도에 비해 일출 시각, 해 뜨는 시각과 일몰 시각, 해 지는 시각이 더 빠릅니다. 마라도와 독도 비교 주제, 두 번째 포인트,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평평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라도와 독도는 모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지만 독도에 비해서 마라도는 평평합니다. 네,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 순상 화산체인 것이죠. 네, 이 마라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인도입니다. 약 6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과거 농업과 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점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아지들도 아주 기분 좋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가장 인접한 유인도인 제주도 본섬까지의 거리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30분입니다. 과연 몇 시 몇 분에 도착하게 될까요? 네, 마라도에서 제주도 본섬으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17시,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독도와 마라도 비교 주제 세 번째 포인트, 거리였죠. 가장 가까운 유인도와의 거리는 독도에서 울릉도보다 마라도에서 제주도가 훨씬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2015년 2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두 섬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진을 보니 가는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방금 살펴본 북위 33도 6분 우리나라 최남단의 마라도입니다. 나는 동경 131도 52분에 위치한 독도입니다. 마라도와 독도 비교 문제입니다. 기억, 마라도는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각이 가장 이르다.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에서 일출 시각과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르겠죠. 니은 마라도는 유인도이고 독도는 무인도이다. 독도, 마라도 모두 무인도입니다. 디귿, 마라도와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네, 맞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고요. 마라도는 순상화산, 독도는 종상화산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을, 가와 나는 영의 설정에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네, 리을도 옳은 보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인 5번입니다. 마라도와 독도 비교 주제 4가지 중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거 말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라도와 독도는 모두 천연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라도의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모두 이 마라도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주도 본섬으로 출퇴근하는 종업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마라도 좁은 섬에 교회와 절과 성당이 모두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도를 여행하다 보면요, 길 곳곳에서 강아지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강아지의 모습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가깝고 먼 친척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소원을 비는 돌 무더기가 있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소원을 하나 빌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산 일출봉에서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짧지만 강렬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의 화산섬이지만 곳곳에서 조금씩 다른 화산 지형을 만날 수 있었고 숨겨진 매력과 그 비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는 많이 내리지만 물이 흐르는 하천을 쉽게 볼 수 없는 제주에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공간의 영향을 받기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것이죠. 나와 그대, 우리가 함께하는 삶은 그대와 그대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불, 물의 땅, 그리고 사람이 함께하는 제주.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